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 프라임타임 오세혁입니다. 네, 김세영입니다. 네, 어제까지 12거래일 연속 상승한 코스피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낙폭을 조금 회복한 듯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팔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시장 심리가 약간은 주춤된 모습인데요. 그래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다시금 상승 반전해주는 모습, 힘을 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잘 봐야 합니다. 오늘 어떤 내용을 준비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지러운 시장 속에서 1% 초고수들은 지금 어떤 종목 매수하고 있을까요? 투자상이 1%는 지금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루머와 함께 호재성 이슈가 나왔었지만 오늘은 다시금 반락하고 있는 G2G 바이오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또 최근에 올라왔었던 심텍도 자세한 이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프라이미티팩 시간에는 딜사이트스 김진균 전문가의 날카로운 분석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종목들 최근에 공략주로 꼽아드리면서 수익이 잘 나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반도체 팹, 하이엔드 소재주 공략한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 잠시 뒤에 꼭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16% 급등한 현대차 오늘 50만 찍고 급락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직격 프라임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26 경제를 보다로 준비한 오늘 딥톡 시간, 연준의 독립성을 저해하고 있는 트럼프의 행보 지켜보겠고요. 또한 올해 기준금리의 방향성은 어떨지 또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현 IM증권 이코노미스트와 함께 자세한 내용 준비했으니까 많은 시청 바라겠고요. 저희 증시 프라임 타임 딜사이트 경제TV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1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증시 프라임 타임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 경계감 속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초고수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을지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JNC 투자자문 소재민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시장 정말 등락을 거듭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좀 다행이다라고 싶은 거는 오늘은 그래도 상승 종목 수가 좀 우세하긴 합니다. 그렇죠. 네.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제일 좀 문제됐던 게 시장 지수는 되게 잘 가는데 내 종목만 안 올라가네. 맞아요. 하락 종목만 겁나 많대. 약간 이런 기분이었잖아요. 네. 근데 오늘 조정은 사실 이게 막 엄청 불안하고 이제부터 상승 랠리의 끝인가 이렇게 보기에는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제가 과열된 증시가 풀리기 위해서는 투매가 나오든지 아니면 횡보가 나오든지 이런 두 가지 중에 하나가 필요하다라고 했잖아요. 사실 투매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고.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횡보가 나오기 위해서 중요한 게 돈이 자연스럽게 이동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다른 섹터로. 최근에 잘 갔던 반도체라든가 현대차, 로봇 관련주들 이렇게 잘 가던 종목에 돈이 이탈을 했을 때 그 돈을 받아줄 섹터가 있냐 없냐가 상당히 좀 중요한 요소예요. 네. 물론 시장에 올라가는 종목은 매일 나와요. 그런데 그 종목들이 막 정치 테마, 정책주, 돌발 이슈, 이런 단발성 이슈들만 움직이는 그런 쪽으로 돈이 이동한다라고 하면 사실상 투매고 앞으로 시장을 부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오늘 시장 움직임 보면은 반도체 쪽은 살짝 밀리고 있지만 되려 2차 전지 쪽, 또 코스닥의 한 축을 담당하는 섹터잖아요. 이쪽으로 자연스럽게 돈이 이동하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비록 지금 시장 지수는 조정을 주고 있지만 부정적으로 볼 요소는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맘 같아서는 조정 같은 거 없이 다 잘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네. 시장에 돈이 무한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한한 자원이 A로 갔다가 B로 갔다 C로 갔다 왔다 갔다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덩치 큰 2차 전지 쪽으로 돈이 들어갔다라는 건 다른 쪽에서는 자금이 빠져나오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반도체가 소폭 눌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반도체의 랠리는 끝났다 이런 느낌보다는 최근에 피로도를 좀 풀어가는 과정이 잠깐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를 접근한다라고 하면 오를 때 따라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빠질 때 있잖아요. 이럴 때 나눠서 잡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오늘의 조정이 딱 단발성 조정으로
조정으로 끝나고 내일부터 다시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차트를 보고 설명하면 좀 더 편할 것 같긴 한데 이 얘기에도 1시간은 걸릴 것 같아가지고 이 얘기보다는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는 조정을 준다라고 하면 대략 기회다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구간을 좀 잘 나눠셔서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 반도체도 대장격인 삼성전자에 대해서 코멘트 한번 드리면서 이 부분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그렇죠. 시장 사실은 새해 들어서 쉬지 않고 급등을 해줬었잖아요. 이런 급등에 대한 피로감을 좀 풀어내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강한 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그렇다면 과연 고수들은 지금 이 시각 어떤 종목을 사고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순매수 탑10 종목들 바로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제약바이오도 올라와 있고요. 반도체, 현대차까지 좀 다양한 종목들, 새로운 종목들이 많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연초 들어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루머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요. 그중에 1위에 올라온 G2G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거론됐던 글로벌 파트너사와 기술 이전 논의, 이런 호재성 이슈가 있었는데요. 빠르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주가 3%대 반락을 해주고 있고요. 또 오늘 현대차에 대해서 UBS에서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중립 하향 의견을 냈는데요. 저번에 알테오젠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리포트를 내고 나서 알테오젠도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 현대차에 대해서 리포트를 내면서 현대차 고점 도달하고 약간의 밀리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알테오젠은 빨간불 켜주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나사가 반세기 만에 우주 비행사를 달에 다시 보내는 역사적인 임무를 위해서 준비에 나섰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6위에 올라와 있는 신규 상장주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가 위성 본체 설계, 제작 검증을 담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호재를 전하면서 오늘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급등세 연출을 해주고 있고요. 7위 올라와 있는 GI 이노베이션 주가 정말 많이 하락을 해줬습니다. 오늘은 다시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어요. 오늘 나온 따끈따끈한 소식인데요. 차세대 알레르기 치료제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다라는 그런 호재성 뉴스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토피를 타깃하는 후보 물질에 대해서 특허를 출원했다라고 밝혔고요. 시장이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GI 이노베이션 2%대 빨간 양봉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대한조선까지 모두 TP를 상향하는 리포트가 나왔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중에서 앞서 대표님이 짚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삼성전자 15만 전자 돌파를 했다가 오늘은 조금 반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저는 삼성전자 사실 고평가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쵸, 네. 사실 그때도 말했지만 코스피 지수가 예전 건고점 코스피 한 3,200, 3,300 시대 네. 코로나 이후부터 현재까지 코스피 지수 한 40% 정도 올라갔거든요. 되게 많이 올랐죠. 네. 그 기간 하이닉스는 한 400% 올라갔을 거예요. 잘 올라갔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AI에 대한 기대감 네, 때문에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한 40% 올라갔거든요. 그럼 삼성전자는 사실 코스피 지수만큼 올라갔다고도 볼 수 있어요. 네. AI 반도체에 대해서 수혜를 받으면서 상승분을 사실상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의 앞으로 성장성 생각하면 지금 가격도 낮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다만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뭐 예를 들어 제가 생각하는 뭐 삼성전자가 뭐 25만 원이 목표가다. 그러니까 네. 뭐 적정 주가다 그러면은 거기까지 쉼없이 올라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단계적으로 거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상승 자체는 약간 과열 구간이라는 거죠.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간다라는 게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면서 견고하게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네. 지금은 최근에 좀 강한 상승이 보였던 과열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를 현 시점에서 오늘 조정 주는데 오늘 기회로 접근해야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아까 앞부분에서도 말했지만 시장에 돈이 무한한 게 아니에요. 유한한 돈들이 이쪽 저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최근에 오늘 주가 흐름, 어제 오늘 주가 흐름을 보면 2차 전지 쪽이 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제가 코스닥 지수가 혹시 어제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어떤 거요? 혹시 채팅창에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네네. 모르겠지만 제가 이번 주에 코스닥 지수가 어디 위로 올라가면 코스닥 쪽으로 자금이 확 이동할 수 있다라고 말한 포인트가 있어요. 몇 포인트요? 이건 기억하기 힘들지. 기억력이 네. 자, 채팅창에 기억력일 혹시 수가 있습니다. 970에서 975포인트다라고 네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해드렸어요. 딱 적중을 했네요. 그리고 지금 몇 포인트죠? 975포인트예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2차 전지 쪽으로 자금 과하게 쏠리고 있는 거 어허. 보이시죠? 자, 그러면 코스피의 자금이 당분간 코스닥 쪽으로 이동할 확률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동한다가 아니라 이동할 확률이 높아졌다라는 건 코스피 쪽에서 자금이 이동하면 누가 빠져야 될까요? 당연히 최근에 코스피를 주도했던 우량주, 반도체 네. 섹터 및 현대, 로봇 이런 쪽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시장에서 2차 전지 쪽으로 자금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 코스닥 쪽은 덩치가 커질 수 있겠죠. 그러면서 시장이 과열이 죽고 코스피 쪽은 횡보 조정을 주면서 큰 탈 없이 지금 과열을 풀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오늘 빠진 삼성전자가 오늘 3% 빠졌다고 해서 과한 낙폭이네 이러면서 지금 구간에 그냥 왕창 사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자금이 조금 더 몰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 코스닥 쪽이 과열 국면에 들어가면 코스닥도 1000스닥 넘어갈 수 있을 거고 막 1100스닥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그 기간 동안 코스피는 좀 눌리거나 힘이 빠질 수 있고 그 기간 동안 삼성전자도 추가적인 낙폭을 좀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분할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은 12만 8천 원 요 정도 라인까지는 조정을 줄 가능성이 높아요.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안 줄 수도 있지만 저는 여기까지 시기의 문제지 여기 눌렸다 갈 가능성 80% 이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를 12만 8천 원 마냥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네.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80%라 그래서 이게 100%는 아니잖아요. 그럼 한 요 정도까지만 뭐 13만 4천 원까지만 조정이 나오고 반등이 나올 수도 있으니 이 자리를 마냥 기다리는 것보다는 삼성전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는 지금 요 느낌이거든요. 요 과거 상승 추세 여기를 돌파하면서 위로 올라간 거라 삼성전자는 이 볼린저 밴드 상단선, 그러니까 현가부터 매수하셔도 사실 상관없어요. 현가에 한번 사고 이 볼린저 밴드 상단선이 18만 7천 원에서 한번 사고 이 갭자리 메꾸는 12만 8천 원. 여기서 3번 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분할 접근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느낌은 들 수 있어요. 코스닥 쪽 조업권 같고 중소형주들도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왜 자꾸 내가 투자한 삼성전자는 자꾸 빠지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네. 원래 주식은 빠질 때 모아가는 거고 맞아요. 올라갈 때 파는 건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올라가면 따라 사잖아요. 그렇게 할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투매를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삼성전자가 눌림을 준다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세 구간 잡아드렸죠. 이 세 구간을 나눠서 여러분들이 매수하신다라고 하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과열이라고 했었던 삼전 그래도 건강한 조정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3%대 하락을 주고 있지만 조정 가능성이 조금은 있기 때문에 분할 접근이 유효하다라는 전략까지 만들어 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시면서 주가 향방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럼 반대로 지금 초고수들이 팔고 있는 종목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매도 상위 10가지 종목들입니다. 네, 최근에 올라와줬던 종목들 많이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들 연초 들어서 좀 반등에 나서주고 있어요. 시장 전반적으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좀 커지면서 낙폭과대 업종으로 분류됐었던 2차 전지주에도 수급이 몰리고 있습니다. 삼성 SDI 저희 또 공략주였었죠. 목표가를 좀 터치를 해주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 머티도 함께 7% 이상의 급등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심택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3% 반락하고 있고요. 이 사면 같은 경우에는 모빌리티, 로봇 산업, 방산, 핫한 거 모두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주가 엄청난 우상향 이어가지고 있는 사면이고요. 오늘도 추가 상승 이어가다가 약간은 주춤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대차가 좀 밀리면서 기아도 함께 하락하고 있습니다. 2%대 하락. 8위에는 SK 하이닉스도 함께 하락을 이어가지고 있고요. 9위에 올라와 있는 시메스 오늘 장중 고점 돌파하고 윗꼬리를 길게 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두 자릿수 때 장대 양봉 그려내주고 있고요. 6위에 올라와 있는 한국전력 올해 들어 주가 탄력이 아주 좋습니다. 오늘도 5% 이상 강세 보이면서 최고가 돌파해주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저희가 2차 전지 안 짚어볼 수가 없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를 가져와 주셨는데 사실 공략주였던 삼성 SDI가 목표가를 당당하게 터치를 했어요. 그렇죠. 제가 사실 아마 오늘부터 2차 전지 얘기 많이 나올 거예요. 네. 근데 사실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말하죠. 저는 오르는 종목에 크게 관심 안 주고 네. 오를 종목 미리 산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을 제가 좋게 봤던 이유들, 뭐 사실 2차 전지에 뭐 실적이 좋은 것도 아니고 2차 전지 나쁜 얘기들밖에 없는데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코스닥 결국 시장이 지금 투매로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투매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과열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과열을 풀기 위해서는 투매 아니면 횡보밖에 없는데 횡보라는 선택지가 나오기 위해서는 2차 전지가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뉴스 보면서 뭐 전고티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뭐 앞으로 2차 전지 좋을 것 같아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단순히 돈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를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매번 말하지만 뉴스 때문에 종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갈 때 되고 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종목의
뉴스가 따라 붙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2차 전지 쪽으로 뭐 엄청나게 새로운 뉴스도 없어요. 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돈의 흐름상 지금 2차 전지 쪽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는 거고 아직 확실하게 추세를 바꿨다라고 말할 단계까지는 아니에요. 만약에 오늘이 금요일이었다면 바꿨습니다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주봉 차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주중에 움직이는 주가 흐름보다는 금요일 종가가 제일 중요해요. 그런 관점에서 아직까지 단언은 할 수 없지만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도 뭐 상위 1%라는 사람들은 얘네들 되게 웃긴 게 왜 올라가면 팔아? 이렇게 그러네요. 생각하실 거예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은 올라가면 사는데 왜 저 사람들은 올라가면 파는 거예요. 이게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저 에코프로머티가 여기서 밀릴 거라고 무조건 밀릴 거야라고 단언하진 않아요. 전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보지만 지금 매도를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지금 보시면 에코프로머티 볼게요. 지금 2차 전지 대부분이 다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를 만들고 있어요. 보시면 그냥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대놓고. 그럼 여기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조금 팔아야죠. 네. 왜냐하면 여기 뚫고 올라가면 추세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부터는 횡보 추세 혹은 V자 반등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내 기대잖아요. 내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인 거지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더라도 이 자리 위를 확실하게 안착했을 때 사는 게 교과서적인 거고 내가 밑에서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구간이 오면 왠지 더 갈 것 같은데 라고 하더라도 일부는 익절하고 남은 물량 갖고 더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현 구간에서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여기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2차 전지 섹터를 볼 땐 제가 여러분들한테 딱 두 가지 종목 말씀드렸어요. 네. 삼성 SD, 포스코홀딩스 이 두 가지 이를 기준점 잡고 매매하시면 좋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번 주 금요일 정도 기준으로 삼성 SDI가 30만 5천 원, 31만 원 선 유지해 준다라고 하면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도 위로 추가 상승 여력 충분히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내가 에코프로머티를 지금 사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사고 금요일 날 삼성 SDI가 31만 원 위냐 아래냐를 보시고 31만 원 아래네 삼성 SDI가 그럼 에코프로머티도 줄여야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사고 금요일 날 대응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에 추세를 바꾼다라고 하면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도 주봉상 지금 121선 위로 한 번도 못 올라갔었죠. 근데 지금 여기 위로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은 얘도 이번 주 금요일 기준으로 5만 9천 원 라인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전고점 부근인 6만 5천 원에서 7만 원 정도 선까지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고점에 물려 있다 하시는 분들은 평단을 지금 시점에서 살짝 조정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항상 2차 전지가 올라야 또 코스닥도 같이 힘을 낼 것이다라고 또 항상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딱 2차 전지들의 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추세 안에서 상단 라인을 터치했기 때문에 매도상이 올라와 있는 종목인데요. 이번 주 내내 좀 주가 추이를 체크할 필요가 좀 있어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코멘트해 드렸습니다.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네, 그럼 주간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기준 고수들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반도체주들이 나란히 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7위의 고영, 오늘은 반락을 주고 있고요.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까지 모두 매수 상위에 이름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다만 약간 주춤한 모습은 보여주고 있고요. 2위의 오름테라퓨틱스, 계속해서 역시나 함께 차익 매물도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위에 올라와 있는 메지온 같은 경우에는 희귀 질환 치료제를 전문으로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최근 임상의 중간 분석 결과가 매우 긍정적으로 나왔다라고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이번 주 이틀 연속 반등 이어가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4%대 추가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지주사들이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6위에 올라와 있는 하림지주, 운송 그리고 곡물 조달까지 수직 계열화를 이룬 유일한 기업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1%대 양봉 그려내주고 있고요. 어제 짚어드렸던 한국금융지주 최근 주가 흐름 좋았죠.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중에서는 앞서 언급해 주셨던 포스코홀딩스 3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짚어주셨던 게 이제 저항 돌파 자리에 있기 때문에 돌파를 한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가 같이 갈 것이다라고 하셨어요. 적중을 해줬습니다. 그렇죠. 뭐 사실 삼성 SDI랑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좀 대응하기가 쉬운 종목이어서 약간 2차 전지 관심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가벼운 애들 말고 사실 이렇게 묵직한 애들만 하셔도 교과서적인 대응만 가지고도 수익 보기 좀 괜찮거든요. 일단 포스코홀딩스 지금 자리 자체를 놓고 봐도 되게 좋아요.
오늘이 진짜 너무 아쉬워요. 오늘이 만약에 금요일이었다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빨리 따라 사야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볼 시간이 아니라 빨리 지금 매수 버튼 누르세요라고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오늘이 금요일이었다면. 지금 그만큼 포스코홀딩스한테 주봉에서 주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그 자리가 이제 한 34만 원 정도 라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주봉상 34만 원 위로 안착한다라고 하면 거의 지금 1년 넘게 아래 구간에서 횡보했던 이 서러움을 토해내는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월봉 차트로도 마찬가지예요. 월봉 차트로도 지금 보시면 241선, 61선 맨날 여기서 막고 있었죠. 자, 이번에 월봉 저항도 같이 돌파하려고 합니다. 지금 1월 20일이에요. 그럼 이제 이번 달 거래도 얼마 안 남았죠. 아마 다음 주면 끝날 텐데 그러면 이 종목이 다음 주까지 해서 여기 한 34만 원 위에서 놀고 있다? 그럼 주봉 저항 뚫고 월봉 저항 뚫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혹시 절반의 법칙 기억하시나요? 항상 말씀해 주셨던 그 절반의 법칙. 네, 그 급격한 낙폭의 절반까지는 네, 다시 올라가겠죠,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은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얘는 이번에 이 아래 구간, 이 하락 추세 이후 횡보 구간을 넘어섰기 때문에 네. 이번에 241선 위로 넘어갔을 때는 단기 상승 흐름 나올 수 있거든요. 뭐 단기 상승일지 장기 상승일지 모르겠지만 상승 추세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월봉상 급격한 낙폭 보여주고 중간에 횡보 나왔죠. 여기서 기술적 반등 나오면 얼마죠? 42만 원, 43만 원 라인이에요. 그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40만 원 위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인 만큼 여러분들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금요일까지 마냥 기다렸다가 근데 금요일 전에 막 더 많이 올라가면 어떡하죠? 이게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현 구간부터 금요일까지 나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 날 종가를 딱 봤더니 34만 원 위야. 그러면 그대로 끌고 가는 거고 금요일 날 종가를 봤더니 34만 원 아래예요. 그렇다는 소리는 얘가 저항 돌파에 실패했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2차 전지 또 다시 한 번 더 저점을 갱신하거나 최근 저점 갱신하러 내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2차 전지를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포스코홀딩스를 산다면 지금부터 금요일까지 나눠 사서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34만 원 아래다라고 했을 때는 아, 저항 돌파 실패했구나 하고 줄이면 되는 거고 안착했다라고 하면 끌고 간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주 오늘은 두 종목이나 좀 짚어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 금요일이 좀 2차 전지 섹터 전반에 대해서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주가 어떤 흐름을 이어갈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초고수들이 주간으로 순매도하고 있는 종목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탑10 종목들은요. 네, 여러 가지 종목들 올라와 있고요. 더존 비주온, 삼성전자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는요. 이 JP모건 컨퍼런스에서 대사 이상 지방간염 치료제로 개발 중인 이 치료제가 빠른 치료 속도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 나와주고 있고요. 또 5위에 있는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던 절반의 법칙으로 인해서 기술적 반등을 해줄지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양봉을 보여주고 있고요. 알테오젠, 지난주에 짚어주시자마자 급등했던 알테오젠이죠. 오늘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이외에 8위에 올라와 있는 고려아연, 자체적으로 전력 공급 능력을 키우겠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소식 들려와 주고 있고요. 9위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10위에는 로봇주인 클로봇 함께 올라와 있습니다. 클로봇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질적으로 성장을 해주면서 매수세가 함께 유입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클로봇까지 짚어드렸고요. 자, 이 중에서는 1위에는 LG전자를 언급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LG전자도 지금 상승 추세에 올라와 있고요. LG전자는 10만 전자 이제 넘어섰습니다. 오늘도 좀 추가 상승을 해주다가 약간은 또 주춤을 해주고 있어요. 요즘 시장 트렌드가 뭐다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한 번 간 우량주는 계속 간다. 아, 네. 뭔가 2% 아쉬운 대답이었어요. 네, 뭘까요? 제가 말했지만 덩치 큰 종목이 잘 간다. 업종 대표 종목이 잘 가는데 상승 추세인 종목이 상승 추세선 상단을 돌파했을 때 과열 국면이 되면서 걔가 시장 지수 멱살 잡고 끌고 올라간다. 뭐 이 얘기 했었잖아요. 네. 자, 그래서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LG전자 차트 볼게요. 네. 얘 차트 보면은 얘 지금 요렇게 상승 추세거든요. 자, 요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자, LG전자가 만약에 이번에 이 자리를 뚫었으면 얘도 그 트렌드를 따라서 갔겠죠. 네, 제가 항상 말하지만 우리가 여기를 뚫으면 요즘 잘 간다라는 걸 알지만 네. 우리가 기계적으로 매매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당연히 추세선 상단 부근 오면 매도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상위 1% 투자 고수들은 왜 이걸 매도할까는 이 자리는 원래 이렇게 밀려서 상승 추세라는 것 이런 식으로 움직이니까 LG전자는 원래 정상적인 주가 흐름이라고 하면 현가부터 10만 원이나 9만 5천 원까지 눌렸다가 다시 고점을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럼 LG전자를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이 구간에서 파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사고 싶다라고 하면 10만 2천 원부터 9만 5천 원 이 중하단 부근에서 다시 모아서 다음번에 전고점을 또 노리면서 매도하는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LG전자가 근데 이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건 그런 거죠. 요즘 트렌드가 우상향
덩치 큰 종목이 우상향 추세선 상단을 돌파했을 때 굉장히 강한 과열과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LG전자 같은 경우가 10만 8천 원 정도 위, 10만 8천 원, 11만 원 선 위로 2거래일에서 3거래일 정도 움직인다라고 하면 LG전자 또한 현대차나 그 지금까지 과열 구간 들어갔던 그런 종목처럼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관심 종목으로는 구분해 두되 지금 들어가기보다는 확실하게 위에 안착했을 때 들어가거나 아니면 10만 원 정도 라인 기다렸다가 들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중인 분들도 이 포인트 체크하셔서 추가 매수라던가 분할 매수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LG전자 상승 추세 돌파하면 우량주가 더 가는 행렬은 아직은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상단 맞고 좀 약간의 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렸으니까요.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투자 상위 1% 고수들의 포트폴리오를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그럼 우리가 고수가 되기 위해서 대표님의 공략주가 정말 궁금합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을 좀 공략을 해보는 게 괜찮을까요? 일단은 LS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이고요. 어허, 이쪽 네. 종목 같은 경우는 전력 안정화 장치 이런 쪽으로 좀 강세를 보이는 예. 2차 전지 관련주기는 해요. 아. 근데 전력 안정화라는 게 사실 저는 데이터 센터뿐만이 아니라 네. 이제 클라우드 AI에서 HBM 포반도체 나오면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전기 먹는 하마다, 전력 네. 효율이 중요하다. 그래서 유리기판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 뭐 많이 듣잖아요. 네네. 결국 전력 효율과 전력 안정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이 많이 관심을 가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만큼 더 빠르고 성능이 좋냐가 아니라 얼만큼 네. 안정화돼 있냐가 이제 또 중요한 요소기 때문에 전력 안정화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이슈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뭐 갑자기 과한 전력이 쏠렸을 때 갑자기 막 정전되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렇게 따지면 2차 전지랑 이렇게 전력 안정화, 어떻게 데이터 센터, 반도체 이런 쪽하고 겹테마를 형성할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아무래도 최근에 시장에서 좀 소외는 많이 받고 있지만 안정적으로 추세를 만들고 있는 종목이라서 가지고 와봤고요. 일단은 매수는 현가부터 그냥 한 13,000원 정도? 12,800원? 뭐 이 정도까지 떨어지면 좀 산다라는 생각으로 끌고 가시면 되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이 종목이 단기 우상향 추세를 야금야금 만들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되게 소리 소문 없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추세선 상단 라인은 14,200원에서 14,500원 라인이에요. 이 정도를 단기 목표가로 잡고 여기 뚫으면 이제 위로 더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라인에서는 절반 정도 판다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12,500원 정도 라인 이탈한다? 손절가 좀 타이트하게 잡을게요. 12,500원 라인 이탈했을 때는 해당 종목은 11,500원까지 눌려서 이렇게 박스권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12,500원 이탈했을 때는 비중을 줄이고 11,500원에서 복수전 노린다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정적인 추세를 만들어 가고 있는 LS 머티리얼즈를 공략주로 꼽아 주셨습니다. 2차 전지, 전력, 반도체까지 모두 묻은 종목이죠. 목표 주가는 14,200원 설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탑픽까지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앞서서 삼성 SDI도 목표가를 터치를 했고 지난주 금요일에 가져오셨던 제우스까지 목표가를 터치를 해 줬습니다. 이 종목들 앞으로의 전략 궁금하신 분들 어디로 갈까요? 아래 QR코드로 오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원래 보통 이런 거 자랑하고 막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럴 시간이 없네요. 네. 그럴 시간에 좀 더 많은 내용을 알려드리고 싶다 보니까 네. 자랑은 제가 보통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채팅창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굳이 잘하면 제가 자랑 안 해도 여러분들이 맞아요. 다 압니다. 다 알죠. 그래서 굳이 자랑 안 하는 거고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목표가 터치한 그 종목들 앞으로의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 QR코드 찍고 들어가시면 자세한 전략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이 시간 JNC 투자자문 소재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업종과 개별주에 대한 투자 판단을 해보는 직격 프라임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독립리서치 아리스 이재모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시각 10시 28분 40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 시장을 관통하는 직격 이슈 세 가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16% 급등한 현대차 오늘 50만 원 터치하고 급락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지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주제, 변동성이 커진 로봇주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이 부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주춤했던 2차 전지주 오늘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반등의 시점인지 이 부분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어제 현대차 16%, 올해 거의 한 60%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좋은 흐름 이어갔는데요. 오늘 50만을 터치하고 급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7만 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좀 주가가 시세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일부 좀 차익 실현 좀 하는 구간에 있지 않나 판단되고요. 사실 그동안의 차익 실현 물량은 조금씩 나오긴 했습니다. 외국인 중심으로 분할 매도 관점에서 매도는 좀 꾸준히 나왔던 건데 오늘은 이제 매수의 어떤 힘보다는 매도의 힘이 좀 세니까 주가가 좀 차익 실현 나오는 것은 아닌가라고 보겠고요. 지금 현대차의 그 PBR 봤더니 이제 한 100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현대차가 제가 늘 봤을 때 PBR이 한 0.4, 0.5가 늘 항상 거래되는 가격대였는데 여튼 2배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PBR 1배 정도 거래되고 있는 것 같고요. PER은 좀 올라와서 한 11배 거래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PER로 좀 해석이 좀 달리되면서 목표 주가 상향하는 리포트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오늘도 이제 유진투자증 다올이네요. 다올증권에서 64만 원 목표 주가 제시되고 있는데 가장 상단은 65만 원까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이야기도 잘 보시면은 단순히 현대차 차량이 어떤 기업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피어 그룹으로 도요타나 뭐 GM, 포드하고만 이제 비교해서 항상 얘기했지만 PER 8배. 여기 오면은 이제 적정 주가다 했는데요. 지금 이미 적정 주가를 넘어섰다는 것들은 비교 기업들을 달리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테슬라 많이 비교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PER이 지금 200배가 넘어요. 여기랑 비교를 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고 중국의 샤오펑이랑 비교합니다. 여기랑 비교해도 보니까 샤오펑도 20배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 자동차뿐만 아니고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 피지컬 AI 등등해서 이런 다양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업은 손에 꼽는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과 이제 비교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주가 평가가 이루어진 거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쉽게 눌릴 주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레벨은 확실히 한번 된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주가가 더 갈 수 있냐 없냐는 향후 이제 지금 현대차가 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들이 어떻게 시장에 전달되느냐 또는 시장에 또 청사진을 그려줘야 되잖아요. 먼 미래 또는 가까운 시일 내에 또 그림들 그려주면은 주가는 제가 볼 때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은 일단 오늘 단기 하락이 오늘 하루에 끝날지는 모르지만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할 때 고점 대비했을 때 한 20% 정도 그러니까 조정 많게는 한 30% 정도 빠지면 그때 다시 좀 추가 매수 한다든지 또 신규 매수를 하시려는 분들은 그때 다시 재매수하는 거죠. 오늘은 일단은 단기 차익 물량이 나오니까 굳이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고점 대비했을 때 20-30% 빠지면 그때 다시 뭐 비중을 확대한다든지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나름대로 수익권에 계신 분들은 또 비중을 좀 조절을 하고 싶었다 하시는 분들은 비중을 좀 조절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타이밍상 나쁘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주가가 한 2배 이상 올라오면은 의뢰 좀 쉬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런 구간에 들어온 것은 아닌가 이런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계속 오르는 주식은 없으니까요. 또 워낙 좋은 상승 흐름 보여줬는데 뭐 물론 오늘 차트만 보시면 뭐 두렵거나 당황하실 수 있는데 말씀하신 바로는 쉽게 눌릴 주가는 아니다. 그러니까 한 20% 정도, 30% 정도 조정이 오면 그때 분할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만 사실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것이냐. 최근에 한 달 동안 이틀을 제외하고는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거 맞는 거야 이런 의구심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항상 파는 사람은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물량을 줄였던 만큼 외국인들도 다시 비중을 확대하는 구간이 와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외국인들 물량이 오늘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어제 오늘 많이 나오는 건 사실 기관 쪽이에요. 기관도 최근에는 순매수를 했다가 이제 어제 뭐 오늘 좀 양일에 거쳐가지고 약간 차익 물량을 내놓는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이 비중을 좀 줄였다가 다시 또 늘립니다. 그래서 그 늘리는 구간에 같이 매수 들어가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괜찮은 전략이 될 것 같기 때문에 가격으로만 내가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면은
수급의 어떤 동향을 체크를 하는 거죠. 그걸 네. 가지고도 매수나 매도 타이밍을 잡아갈 수 있는 거니까 외국인이 다시 매수로 돌아서는 구간들을 체크하면 또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대표님 표정만 봐도 현대차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편안한 말씀을 해주시니까 일단 그러면 장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지난해 특히나 이제 HBM 중심으로 관련된 주가들 많이 좋은 모습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이번 CES에서 보여줬던 그리고 미국 어떤 언론에서 좋은 호평을 내놨던 것과 더불어서 로봇주 관련해서는 좀 좋은 흐름을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이후에 가져갈 수 있을지 어떻게 현 시점에서 짚어봐야 될까요? 네, 방금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더불어서 자율주행도 최근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현대차 그룹의 자율주행,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자율주행 쪽으로 봤을 때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지난 한 달간 현대차가 그 언론 보도를 하는 부분들을 잘 살펴보았을 때 또는 정의선 회장의 그 워딩을 제가 해석을 해봤을 때 네. 과거에 그 현대차가 단순 차량 또는 하드웨어적으로 좀 강한 느낌이 있었어요. 이미지가. 근데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거듭날려는 모습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주시장에서 하드웨어 기업보다는 소프트웨어 기업에게 밸류에이션을 더 줍니다. 네. 그러니까 자율주행만 놓고 볼 때는 이건 소프트웨어 기술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현대차가 단순히 하드웨어만 잘하는 기업이 아닌 소프트웨어도 잘하는 기업으로 뭔가 보여주고 싶었던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번 CES에서 분명히 저는 그걸 보여줬다고 보고요. 그래서 더불어 그런 부분들 주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 같고 계열사 중에서는 현대 오토웨어가 유독 강한 시세가 나왔던 거는 네. 아마 그런 맥락일 것 같습니다. 당연히 뭐 현대 모비스나 H를 만들어 좋은 기업이긴 하지만 네. 이 기업들은 사실은 여전히 현대차 그룹 내에 그냥 하드웨어적인 어떤 중심에서 밸류체인 기업으로 느껴지는데 현대 오토웨어만큼은 그룹사 전반적으로 소프트웨어 담당하기 때문에 현대 오토웨어 이런 기업도 같이 좀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차 그룹 전반적으로 또는 그 아랫단에 있는 밸류체인 기업들도 최근에 다른 이야기도 조금씩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눈높이를 맞춰주고 있는 거죠. 단순히 부품주가 아닌 로봇 부품주나 로봇 사업도 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기업들도 다 같이 재평가되는 이제 시기가 올해 상반기 중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 또는 그룹주가 좀 많이 올랐다, 대형주가 올랐다 못 사신 분들은 그 중소기업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현대차가 로봇 시장에서의 어떤 경쟁력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라고 한다면 일단 이 자동차 부분에서는 어떻게 갈 것인가? 특히나 요즘에 자율주행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테슬라가 FSD가 좀 굉장히 좀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현대차는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현 시점은 입지가 좀 어떻다고 볼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올해 기술 고도화를 통해 가지고 로보택시 이런 것도 이제 서비스 사실은 이제 실제로 시범 사업하고 있고 네. 뭐 상용화까지 목표로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그 테슬라에 뒤처진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충분히 경쟁력 있어 보이고요. 네. 지금 사실 이 시장은 좀 열리고 있는 시장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부터는 사실은 기술이 어느 정도 다들 올라왔다고 보면은 시장을 점유해 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결국에 시장이 이제 열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장을 조금씩 점유해 가면서 이제 없던 매출 조금씩 만들어 가는 거죠. 네. 그런 게 사실 필요해 보이는 거고요. 현대차와 테슬라 굳이 뭐 비교한다고 하면은 테슬라는 사실은 카메라를 많이 중시하는 기업이지만 현대차는 이번 로보택시도 보시면은 센서, 그다음에 레이더나 라이다, 네. 복합적 기술을 많이 활용하고 역시나 이걸 더 컨트롤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많이 이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도 제가 볼 때 테슬라 못지않은 그다음에 이제 구글의 웨이모 못지않은 그런 자율주행 차량들을 지금 내놓을 거고 이미 뭐 기술은 탑티어 수준에 올라와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현대차 오늘 뭐 장 초반에 50만 찍었다가 지금 47만 5천대 보여주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라면 조금 지금 들어가긴 좀 불안할 수도 있는지 조정이 또 올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현 시점에서 신규 매수의 어떤 부분들은 좀 어떻게 판단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단기 고점이니까 네. 고점 대비했을 때 한 20-30% 정도 조정이 오면은 그때 매수하는 게 충분히 좋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항상 우리가 상승 여력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65, 65만 원, 64만 원 가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좀 빠졌을 때 사게 되면 당연히 상승 여력이 커지면 네. 매수하신 분들의 기대 수익률이 더 커지죠. 그러니까 지금 고점에 사시기보다는 좀 조정이 오면 사시는 게 필요하다 말씀드리겠고요. 늘 주가가 계속 갈 것 같지만
항상 이렇게 쉬었다 가는 구간들은 늘 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구간을 잘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결국에 뭐 한 30만 대 후반이나 40만 대 초반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지금 봐서는 한 30만 원 후반, 40만 원 네, 아. 초반이 가장 합리적일 것 같고요. 만약에라도 뭐 시장에 예측치 않은 이벤트로 해서 가격이 급락을 네. 한다. 그러면은 이제 가격 매력도는 더 커지겠죠. 그럴 때를 항상 좋은 매수 기회로 삼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뭐 크게 걱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시장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제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이 높아진 로봇주에 대한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특히나 이제 오늘 로봇주들 보면 보통 이제 시초에서 급등하고 급락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현대차와 사실 비슷한 흐름이 연출이 됐는데 로봇주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오늘 제가 이제 아침 그 프리마켓 시장 봤을 때는 네. 로봇주들이 대체로 강세를 좀 띄었거든요. 예. 그래서 어제 이어서 로봇주들이 오늘도 시세가 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개장하고 났더니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빠르게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서 되려 이제 올라갔던 기업들도 주가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왔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추세가 꺾이거나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잠깐 쉬어가는 구간이 되거나 현대차를 비롯해서 뭐 어제도 급등을 워낙들 했기 때문에 네. 일부 차익 실현 어떤 그 욕구들은 늘 시장에서 나올 수 있어서 오늘도 어떤 수급 공방으로 봤을 때 매도가 좀 더 강했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좀 빠지고 있다고 보겠고요. 여전히 로봇주들 중에서 아직 못 간 기업들도 상당히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앞서 제가 현대차 밑에 그 밸류체인 기업들 말씀드렸잖아요. 네. 요 기업들이 제가 볼 때는 기존 자동차 부품도 납품을 하겠지만 새로운 사업에서 부품을 100% 납품을 할 겁니다. 요 기업들이 제가 볼 때는 펀더멘털도 되면서 플러스 알파 성장성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다른 로봇 기술주들이 갈 때 아직 못 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올라갈 거라서 그런 기업들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 시장에서는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인탑스가 목표주가 상회하는 보수 나오거든요. 이런 기업들은 과거에는 스마트폰 위탁 생산하던 기업들입니다. 네. 이런 기업들이 로봇 위탁 생산할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산 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 라인을 통해 가지고 뭔가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기업들이 결국에는 펀더멘털과 함께 새로운 성장성이 부각되면서 목표 주가 대거 올리는 보고서 나오고 있고요. SL이나 뭐 이런 기업들도 로봇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담당해 줘야 됩니다. 네. 이런 기업도 분명히 새로운 모멘텀 될 수 있을 것 같고 어제 일부 또 아틀라스와 연관해 가지고 시장에서 주목받은 기업이 SJG 세종. 요 기업 원래 자동차 부품 기업인데 네. 요 기업도 관계회사 중에 모비어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미 현대 그 메타 플랜트에 로봇을 납품한 레퍼런스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기업들이 새롭게 로봇을 생산하거나 무언가 시설 투자 들어갈 때 네. 로봇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들이 일부 부각이 되면서 원래 자동차 부품주였는데 새롭게 로봇주로 약간 탈바꿈되는 기업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차가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주라면 지금 주가는 굉장히 비쌉니다. 네. 근데 로봇주, 피지컬 AI, 다양한 그 사업에 대한 기업 가치가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지금 자동차 부품주로는 지금 많이 올라온 게 아니라 적정 주가일 수 있지만 로봇주에 대한 부품 사업이 로봇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은 당연히 주가 대평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일부 섹터를 더 세분해서 보시면은 네. 개인적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가장 관심 가졌던 섹터가 의료용 로봇 쪽입니다. 네. 국내 대표적으로 고용 같은 기업들이 미국 쪽으로 수출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은 지금 뭐 피지컬 AI나 물류 로봇이나 뭐 이런 쪽으로 주목받은 거에 비해서는 좀 덜 갔거든요. 그러니까 수술용 로봇이나 의료용 로봇 쪽 담당한 로봇 기업들 분명히 네. 새롭게 주가 재평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고영, 그 다음에 WSI, 그다음 큐렉소, 미래 컴퍼니 이런 기업들 다 수술용 로봇 쪽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기업들이 저는 시장에서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런 기업들은 아직 덜 갔으니까 주목해 보면 될 것 같고 반면에 시장에서는 그 시세가 엄청나게 나온 기업들이 있습니다. 제가 종목을 거론하지 않겠지만 네. 이런 기업들은 어떤 사업의 구조나 내용을 제가 봤을 때는 그 기업 가치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언론 플레이로 인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것처럼 해서 좀 주가가 많이 올라간 기업들이 일부 있어요. 이런 기업들은 제가 볼 때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기업들은 주가 한번 빨리 시작하면은 계속 빠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어떻게 고르면 될까요? 그런 기업들을? 재무제표라든지 예. 그 보통 우리 사업에서 진입장벽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기술 고도화로 인해 가지고 진입이 어려운 로봇 사업이나 부품 사업이 있고요. 네.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다수가 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로봇 사업들은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쉽게 재진입하거나 경쟁사가 많이 등장할 수 있죠. 기술력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네네네. 근데 지금 관련해서. 주가가 보니까 아까도 제가 숫자를 잘못 봤는 줄 알았는데 시총이 지금 한 1조 9천억까지 가 있더라고요. 예. 네. 어떤 특정 기업 사명을 좀 얘기한 그런데 H사입니다요. 그에서도.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제가 볼 때 사업의 내용에 비해서 주가가 과도해 갔다. 과도하- 그런 기업들은 네. 조정이라고 해도 매수는 하지 않는 게 좋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로봇주 뭐 과열 양상이긴 합니다만 뭐 오늘 떨어지는 것 쉬어간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또 될 것 같지만 또 그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를 좀 하셔야겠다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동안 좀 쉬어갔던 이 2차 전지주 반등은 이때다라는 주제인데요. 자, 2차 전지주가 다른 종목 다 갈 때 좀 주춤하고 한동안 좀 어려웠습니다. 자, 리튬 가격 상승세에 따른 여파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리튬 가격 상승 이런 걸로 인해서 실제 실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업들은 양극재 업체에 국한됩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양극재 업체들이 과거 23년도에도 그랬지만 리튬 가격 폭등을 했을 때 결국 이제 원가를 이제 판가에 전이시키면서 매출이 급격히 증가했었고 또 재고자산 평가 이익들이 이제 반영되면서 실적이 이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리튬의 원체 많이 떨어졌다가 최근에 반등을 좀 하고 있는데 그게 실적에 미친 영향이 제가 볼 땐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고요. 이차전지 전반에 걸쳐가지고 확산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네. 양극재 그다음에 셀업체 정도까지만 실적에는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차전지주가 리튬 가격 상승이 어떤 오늘 주가 상승의 동력이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오늘 사실 상승의 어떤 핵심은 제가 볼 땐 순환매입니다. 오늘 반도체나 이런 쪽 수급이 좀 빠져요. 네. 매도한 자금들이 오늘 2차 전지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굳이 평가했을 때는 오늘 이 시세 상승을 해석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순환매이기 때문에 네. 잠깐 수급이 들어가서 올라가는 거다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2차 전지로 쏠릴 가능성이 크진 않다라고 들어봐도 될까요? 예, 그게 제가 볼 때 정답일 것 같고요. 네. 지금 상반기 내내 제가 볼 때는 시장 주도 업종은 반도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 기업들의 주가가 더 올라가면 네. 코스피 내차전의 비중도 훨씬 더 커지고요. 네. 그래서 시장의 수급이 당연히 반도체로 더 쏠릴 수밖에 없고요. 아직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도 수급이 많이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그쪽으로도 들어가 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볼 때 당분간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반도체가 주도주로 있으면은 주도 산업이 있으면은 2차 전지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나. 다만 이제 업황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주가 얘기 드렸던 거고 네. 업황은 조금씩 회복되는 건 확실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가격만 보지 마시고요. 지금 각 기업별로 업황별로 그러니까 양극재면 양극재, 음극재, 음극재 이런 식으로 좀 업황 체크를 좀 하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작년부터 그 하반기 실적이 돌아선 기업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적자에서 이렇게 흑자로 돌아설 때 주가도 마찬가지지만 내려갔던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2차 전지 섹터를 올해 다크호스로 꼽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네. 시장에서 아무도 2차 전지가 올라갈 거로 보진 않습니다. 관심이 없잖아요. 네네네. 현재. 그러니까 이럴 때는 가격은 싸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사두신 분들은 서서히 업황 회복되면서 실적도 회복이 되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요인들은 만들어지는 것 같고요. 기본 펀더멘탈은 네. 이제 확 시세를 내줄 수 있는 이제 트리거가 뭐가 될 거냐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건 아직은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네. 다만 최근에 그 모 기업들이 얘기해주고 있지만 뭐 전고체 배터리 이야기는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그 에코프로 그룹의 이동채 회장도 그 전고체 이제 소재 이야기를 조금씩 하고 있어요. 네. 27년 정도면은 아마 삼성 SDI를 비롯해서 전고체 배터리 아마 양산을 하거나 뭐 공급했다는 이야기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뭔가 사업적으로 드라이브를 더 많이 걸리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트리거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면은 뭐 전고체 쪽 이렇게 되지 않을까 보는 거고 당연히 이제 시장으로 볼 때는 데이터 센터 쪽, 그러니까 더 큰 시장이 되는 거죠. 더 큰 시장으로 배터리들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들 나오는 거죠. 그런 네. 거는 최근에도 말해주고 있지만 뭐 LFP 양극재라든지 이런 네. 거 만드는 기업들이 뭐 LNF나 뭐 포스코 퓨처엠, 뭐
그다음에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할 거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아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걸로 시장에 좀 관심도를 좀 모으면은 주가의 어떤 수급상 네. 쏠림도 나올 수 있고 그때 이제 시세가 좀 급격히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이번 주가 흐름 자체는 그렇게 좋게 보진 않지만 앞으로의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로봇주 앞서 얘기했지만 로봇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요가 2차 전지로 쏠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2차 전지가 이제 로봇 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그냥 시장이 형성되는 부분이죠. 네. 결국 그 로봇 줄을 달아가지고 전기를 구동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결국에 배터리를 탑재해야 되니까 네. 그 배터리는 뭐냐면 2차 전지지 않습니까? 2차 전지가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 또 하나 열리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전기차, 그다음에 로봇, 그다음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다양하게 전력을 필요하는 쪽으로 2차 전지나 또 2차 전지가 아닌 뭐 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쪽에 전력원이나 동력을 내줄 수 있는 것들은 계속 수요가 만들어지고 시장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쪽에서 네. 저는 새롭게 새로운 시장이 열린과 함께 2차 전지도 그 밸류는 받을 거다 이런 얘기 드립니다. 네, 현재 뭐 투자 시장에서는 기대를 못 받고 있는 2차 전지주지만 앞서도 뭐 업황이 개선되면 주가도 당연히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현 구간에서 어떤 종목을 매수하는 것이 좀 메리트가 있을까요? 지금 2차 전지 종목 시장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게 제가 볼 때 LNF 같아요. 네. LNF를 가장 탑피로 꼽아주고 있고 어. 이게 되게 신기한 일인데요. 과거에는 늘 항상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퓨처엠이 네. 그 탑핑이 될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는 뭐 최근 그 보고서도 그렇지만 하향 조정성 나홀로 선방 이런 제목 달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적자가 아닐 것 같아요. 흑자하고 계속 증익이 됩니다. 그래서 LNF가 최근에 목표 주가 뭐 18만 원, 19만 원까지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네. 지금 10만 원대까지 내려왔는데 뭐 10만 원대까지 내려가는 그 스토리를 보시면은 그 테슬라로부터 받았던 물량 계약이 이행이 안 돼서 반납한 거지 않습니까? 예. 사실 이거는 매출 인식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실적에 큰 의미가 없거든요. 예. 이걸 제외해도 지금 이익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LNF는 제가 볼 때 좀 15만 원대까지는 쉽사리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10만 원대 초반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LNF를 개인적으로 탑픽으로 좀 꼽아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목표가나 손절가는 어떻게 짚어주실까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 목표가는 계속 상향 조정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증권가 목표 주가 18만 원, 19만 원 얘기 나오는데 네. 아마 그 구간 되면은 아마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당연히 실적이 더 좋아지는 얘기 나올 것 같기 때문에 네. 목표 주간 더 올려가시면 맞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뭐 전저점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뭐 8만 원대 또는 뭐 최근 단기는 9만 원대 초반인데요. 여기를 네. 손절가 잡아두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보다는 위로 더 열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장 탑픽은 어떤 종목인지 짚어주시죠. 개인적으로 지금 삼성전기를 좀 꼽아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주에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23일 네. 4분기 실적이 나오는데 지금 컨센을 보니까 매출액이 한 2조 8천억, 영업이익은 한 2,285억 전망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기간 영업이익이 1,150억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작년에 1,150억 벌었던 기업이 올해 4분기 같은 기간에 2,200억, 거의 2배 가까이 지금 이익이 증가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왜 증가되나 봤더니 과거 이제 MLCC가 이제 스마트폰, PC 기존에 이제 시장이라고 보셔야겠죠. 이런 쪽 많이 들어갔는데 최근에는 AI 서버나 전장용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역시 시장이 넓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요. 반도체 기판 사업도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AI 시장이 커지면서 AI용 FPGA라고 하는 이제 고부가 가치 기판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팔리고 있고 지금 여기는 이미 물량을 다 예약이 끝난 것 같아요. 네, 완판이라고 봐야겠죠. 예. 이게 27년까지 지금 완판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수요가 많다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네. 그리고 피지컬 AI라고 하는 새로운 뭐 로봇 시장 이런 쪽도 MLCC가 많이 들어가요. 그다음에 카메라 모듈 같은 거 많이 들어갑니다. 삼성전기가 주로 기판, MLCC, 그다음에 카메라 모듈이 메인 사업인데 이 세 개가 다 로봇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AI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쪽에서 계속해서 시장이 성장하기 때문에 최근에도 그렇고 오늘도 목표 주가 40만 원까지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이익이 증익을 해요.
그래서 삼성전기를 지금 추세가 너무 좋기 때문에 대형주 단에서 한번 보시면 어떨까 이런 의견 드립니다. 예, 목표가 손절가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대략 37만 원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26만 원 정도면 제가 볼 때 무리 없이 역시나 올라가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기 오늘 장의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고요. 오늘 뭐 현대차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쉬어가는 구간이다.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독립리서치 아리스 이재모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급변하는 시장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갈피를 잡기 어려운 요즘입니다. 프라이미트픽 시간에 시장 전략 든든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도 딜사이트에서 김진균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께서 최근에 이제 이번 주에는 시장을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시장이 오늘 좀 크게 무너지긴 했었습니다. 지금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시장은 로봇주들이 급락을 하면서 그 수급이 이제 방산, 우주, 원전 이런 쪽으로 이제 순환매가 유입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무지성으로 올랐었던 이 로봇주들은 실적 베이스가 아니라 어떤 투기성 심리로 오른 종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사실 뭐 로봇 전망만 믿고서 장기 투자를 하시게 되면 크게 물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부터도 여러분들 한 번씩 이제 그 테마가 이렇게 돌고 돌지 않습니까? 로봇도 예전에 돌았었고, 그리고 우주항공도 마찬가지고 한 번씩은 다 이제 과거에 시대가 나왔던 그런 테마들인데 전망만 믿고 갔다가는 결국 다 급락이 나왔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 뭐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도 되게 이슈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본격 양산까지는 무려 2년이나 남았다는 점 꼭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고요. 또 제가 여러분들 어제도 강조를 드렸었는데 지수가 오르면 어제 지수가 오르면은 주식 더 사지 마시고 비중을 좀 줄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금일 장 초반에 시작하자마자 코스닥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1.4% 급락까지 나왔단 말이죠. 네. 다만 최근에 추세가 워낙 강했다 보니까 한 번에 쉽게 꺾이진 않았고 다행히도 급반등이 나온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린란드와 뭐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뭐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FOMC 회의 등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큰 그런 상황이고 또 최근에 나스닥도 이틀 연속 갭이 뜬 상태에서 장대 음봉으로 나가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마음에 걸린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러모로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참고로 나스닥 선물의 경우에는 어제 마이너스 1.8% 가깝게 조정을 받았었는데 차트를 보면은 사실 뭐 이미 21선과 61선을 이탈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래도 뭐 가장 중요한 건 오늘 밤에 열리는 미증시 본장이 되겠죠. 만약에 나스닥 본장 또한 선물과 마찬가지로 개파가 출발한 다음에 장대 음봉으로 마감을 하게 되면 정말 위험해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뭐 100% 다 맞출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수 방향성 적중률이 꽤 높은 편이거든요. 작년 11월 급락장도 적중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바닥도 멋지게 잡아냈었단 말이죠.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게 있는데 아무리 전망이 좋고 실적이 좋아도 지수에는 장사가 없다. 그리고 오르막 있으면 응당 내리막도 있고 또 급히 먹는 밥이 차는 법이다라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주만큼은 조심하자. 코스피 특히 너무 급하게 올랐으니까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이번 주는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면서 주식 비중을 줄이면서 안전하게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지수 흐름을 최우선으로 체크를 해봐야겠고요. 이번 주는 안전제일입니다. 보수적인 스탠스를 좀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전략까지 점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님의 공략주는 정말 잘 달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의 특픽 종목은 동진 세미캠이었습니다. 오늘 약세장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주가는 잘 버텨주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또 전문가님 지난주 금요일 종목이었던 넥스틴 오늘 약세에도 불구하고 2% 이상 올려주면서 목표가를 터치를 했거든요. 이 종목들도 한번 점검을 해주시죠. 네, 전일 히트픽주는 동진 세미캠이었었죠.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급격하게 냉각되면서 이 반도체 공급망에 거대한 균열이 발생을 했고 또 일본 정부가
보복 조치로 중국형 반도체 핵심 소재들의 출하를 사실상 제한을 했는데 이로 인해서 포토레지스트의 90% 이상을 일본에 의존하던 SMIC라든지 CXMT 같은 그런 어떤 중국의 대형 반도체 기업들은 사실상 가동 중단 위기라는 초비상 사태에 직면했다라는 점 제가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포토레지스트 소재 특성상 유통기한이 매우 짧기 때문에 재고 확보가 어려워요. 쟁여두고 쌓아놓을 수 없다는 거죠.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존을 위해서 이 일본산 소재의 퀄리티를 유지를 해주는 완벽한 대체제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기술력이 검증된 동지세미캠이 중국 반도체 공급망의 구원투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해서 제가 어제 추천을 드렸단 말이에요. 금일 장 초반에 지수가 투명화 나올 적에 살짝 밀렸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을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제 기준으로는 아주 긍정적인 흐름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16일에 추천드렸던 넥스팀이 단기 목표가를 돌파했습니다. 보유 중이신 분들 축하드리고 일단은 히트팩 공개 추천주의 경우에는 1차 목표가를 대략 한 4%에서 한 5% 정도로 제가 잡아드리고 있어요. 그런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넥스팀은 반도체 미세 공정으로 가면서 이 회사가 만드는 미세 균열 검출 장비는 이제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가 됐다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수요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필수품이 된 거죠. 또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 중국의 대형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산 장비를 들어오기가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그에 따른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차트 흐름을 보게 되면은 오늘 너무 좋습니다. 통통한 양봉이 나와주고 있고 현재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 시도가 나와주고 있는데 종가 기준으로도 이 볼린저 밴드를 넘겨서 마감을 하게 되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목표가는 77,300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현대차가 또 추천가 대비 63% 이상 급등을 하고 나서 사익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살짝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보유주신 분들은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게 월봉으로 보게 되면요. 494,000원 부분이 딱 정맥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돌파를 살짝 했다가 빠지고 있는 건데 즉 단기적 관점에서는 분할 차익 실현하기 너무나 좋은 가격대라고 봅니다. 어제도 제가 강조를 드렸지만 제 개인적으로는요. 이 현대차의 멀티플을 선행 PER 기준으로 최소 못해도 12배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만 보면 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지만 단기적으로 너무 급하게 올랐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챙기면서 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께 히트픽주로 제시해드렸었던 현대차, 가온칩스, 두산 에너빌리티 등등 대부분 다 이제 10% 넘는 수익을 드렸단 말이에요. 전 단순히 여러분들 차트만 보고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을 쭉 보시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모두 서사가 있고요. 그리고 업황에 대한 내러티브까지 갖추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어떤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스토리를 다 갖추고 있는 종목들이라는 거죠. 단순히 테마성으로 실적도 없는데 테마성으로 올라가는 급등주들을 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투자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어떤 스토리를 가진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추천을 드리니까 이렇게 앞으로도 좋은 종목들 꾸준히 받아보고 싶으시면은 QR코드 찍으셔서 꼭 공개방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시장 방향성도 짚어드리니까요. 투자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영상이 따로 올라갈 적에 댓글에도 공개방 주소가 달리니까 그거 클릭하고 들어오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춤하는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김진균 전문가의 탑픽들 아주 순항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QR 타고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본격적으로 저희 오늘의 관심주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전문가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로봇주 안에서 가져와 주셨는데요. 오늘 로봇주에서 약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선별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장주인 레인보우 로봇을 가져와 주셨는데요. 오늘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공략할 포인트다라고 보십니까? 네. 얼마 전에 마그네를 썼던 CES 2026 중심에는 단연 피지컬 AI가 있었고요. 또 최근 국내 증시에서도 로봇주가 대장 테마로 군림하는 모습이었는데 제가 항상 우리 회원님께 말씀을 드리는 게 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디로? 돈이 몰리는 섹터를 봐야 된다.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그중에서도 삼성전자가 대주주로 있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레인보우는요, 로봇의 관절 역할을 하는 어떤 감속기라든지 이런 모터 같은 핵심 부품들을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요.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갖추고 있어요. 이 삼성이라는 거대한 어떤 제조기업 입장에서는 자기네 공장에 딱 맞는 로봇을 직접 설계하고 또 바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파트너를 얻은 셈인데 특히 주목해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올해 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한 세종의 신공장입니다.
연구실 수준을 넘어서 어떤 양산 체제를 갖췄고요. 이제는 한두 개씩 뭐 수작업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수천대 로봇들을 한꺼번에 찍어낼 그런 어떤 기량을 갖추게 된 겁니다. 이렇게 또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은 로봇의 가격은 자연스럽게 내려가겠죠. 이제는 더 많은 산업 현장에서 로봇들이 보급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삼성의 방대한 어떤 제조 데이터와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탄탄한 하드웨어 기술, 그리고 또 엔비디아 같은 강력한 AI 어떤 두뇌가 하나로 합쳐지는 거대한 그림이 완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멀리 내다봤을 때. 자, 그리고 특히 또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이게 진짜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단기적 모멘텀 관점에서 삼성전자가 보유한 잔여 콜옵션의 향방이에요. 전체 원리 중에서 1회차 부분의 행사 기한이 올해 3월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삼성이 이번 3월 달에 남은 물량을 모두 소화를 한다면 지분율은 단숨에 60%까지 치솟게 되거든요. 지금 현재 지분율은 약간 35%예요. 35%인데 나머지 콜옵션도 행사를 하게 되면 60%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을지 몰라요. 모르지만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되면은 단순한 협력을 넘어선 완전한 그 경영권 통합 관계에 진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3월 달을 기점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로보틱스의 사명이 삼성 로보틱스라는 어떤 새로운 간판을 달고 삼성의 로봇 전문 자회사로서 공식 행보를 시작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겠나.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네.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를 한 거는요, 단순히 지분 투자를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그리고 생산 기지까지 이어지는 어떤 완벽한 수직 계열을 완성을 한 건데, 그러니까 로봇이 일을 하면서 쌓인 데이터와 AI를 더 똑똑하게 만들죠. 더 똑똑해진 로봇이 생산성을 높이게 되면은 더 많은 로봇이 도입되면서 계속적으로 데이터가 쌓이는 어떤 그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어떤 전 세계 반도체라든지 어떤 가전 제품의 이런 라인들이 거대한 어떤 데이터 트레이닝 센터가 되는 셈인 겁니다. 그러니까 로봇이 현장에서 겪는 시행착오가 쌓이면 쌓일수록 경쟁사들은 도저히 따라올 수가 없는 그런 어떤 높은 진입장벽도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자, 여기서 엔비디아의 로봇 플랫폼이죠. 아이작이라든지 혹은 최신 모델인 어떤 코스모스의 협업까지 더해지면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로봇들은 단순히 어떤 뭐 반복 작업만 하는 기계가 아니라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는 자율 판단형 에이전트로 진화하게 될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삼성전자의 콜옵션 행사로 자회사의 어떤 편입 절차가 마무리되면 삼성의 어떤 그 글로벌 영업망을 타고 북미라든지 혹은 유럽의 자동화 시장을 공략하는 글로벌 1티어 업체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로봇 산업은 여러분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신기한 기술을 보여주는 단계를 지났어요. 이제 실질적인 어떤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상용화 단계 초기에 지금 진입을 했거든요. 특히 앞으로 멀리 내다봤을 때 인구는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구 감소로 인해서 일할 사람들이 부족해지는 지금 같은 이런 시점에 삼성이라는 어떤 거대한 자본과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기술력이 만난 이 모델들은 앞으로 10년 이상 로봇 산업의 표준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인다는 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차트 한번 보실게요. 자, 지금 차트 보시면 어제 종가 기준으로요. 이 A와 B와 C, D, A, B, C, D의 이 저항선들을 한 번에 돌파를 해줬어요. 돌파를 하면서 동시에 뭘 만들었느냐? 양 패턴을 만든 거죠. 양음양 패턴이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자, 장대양봉이 나왔을 때 개미들이 막 추격 매수를 하죠. 근데 그 다음날 음봉이 나와요. 그럼 개미들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사니까 떨어지네 하면서 손절매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손절을 받아먹고 나서 다시 올리는 패턴이 바로 양음양 패턴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양음양이 나오게 되면 승률이 조금은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차트 흐름도 양호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전자에 최적화된 파트너로 꼽히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주가 최근의 흐름이 좋았잖아요. 오늘은 하락하고 있지만 지켜봐야 된다라는 전략까지 만들어 두셨습니다. 저희 관심주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에 이어서 삼성전기의 파트너를 좀 가져오셨습니다. 바로 코칩인데요. 삼성전기는 최근 주가 상승 정말 가팔랐는데 지금은 그 파트너사인 코칩을 보는 게 맞을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30년간 초소형 에너지 저장 장치에만 집중해온 기업이 바로 코칩이 되겠는데, 삼성전자의 어떤 꿈의 배터리 상용화 계획과 맞물려서 이 단순한 부품사를 넘어선 전략적 파트너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여러분들 흔히 쓰고 있는 이 배터리가 물을 가득 담아놓는 거대한 어떤 물탱크라고 해보면은 코칩의 핵심 제품인 슈퍼 커패시터는
수도꼭지를 틀자마자 엄청난 빠른 속도로 물을 쏟아내고 또 다시 채울 수 있는 어떤 고성능 펌프와 같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배터리보다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양은 적어요. 적지만 전기를 순식간에 모았다가 아주 빠르게 내보낼 수 있는 초고속 충전도 되고 또 방전, 그러니까 충방전 장치가 바로 이 슈퍼 커패시터가 되겠습니다. 최근 AI 서버라든지 뭐 데이터 센터는요, 엄청난 양의 전력을 한꺼번에 소모하지 않습니까? 이때 전압이 갑자기 불안정해지면 이 수조 원에 달하는 값비싼 반도체 시스템이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코칩의 부품은 바로 이럴 때 순간적으로 전기를 공급을 해줘서 시스템의 급발진을 막고 또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어떤 전력 완충제 역할을 수행을 하는 겁니다. 자, 코칩을 이야기할 때에 빼놓을 수 없는 파트너가 바로 삼성전기가 되겠는데 두 회사는 무려 3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협력해온 아주 친밀한 사이입니다. 최근에 시장의 화두가 또 차세대 배터리인 전고체 전지 아닙니까? 그 이슈에서도 이 코칩의 역할이 돋보이는데 전고체 전지는 이 배터리 내부의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바꾼 배터리예요. 대부분의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 리튬 이온 배터리에 비해서 폭발 위험이 거의 없고요. 아주 또 작게 만들 수가 있어서 후회 배터리로 불리는 거예요. 삼성전기가 세계 최초로 지금 개발 중인 이 소형 전고체 전지는요, 반지라든지 혹은 뭐 안경 같은 이런 웨어러블 기기에도 혁명을 가져올 수 있는 기술이 되겠고, 코칩은 이 차세대 배터리를 이제 시장에 보급을 하고 또 기술을 함께 다듬는 전략적 거점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 미래형 IT 기기들의 어떤 심장이 배터리 시장을 이미 선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칩의 진짜 경쟁력은요, 단순히 제품을 잘 만드는 것을 넘어서 삼성전기부터 시작을 해서 미국의 오라클, 다들 아시는 오라클, 그리고 엔비디아로 이어지는 어떤 최첨단 데이터 센터 공급망에 안착을 했다는 점인데, 코칩은요, 오라클에다가 MLCC를 직접 납품을 하고 있고, 또 오라클의 데이터 센터 전력망용 슈퍼 커패시터 이 공급 밸류체인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이 중단 없는 전력 공급이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이 코칩의 부품은 전력 변동 시에 이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는 백업 및 완충 역할을 수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코칩의 어떤 가장 강력한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엔비디아의 차세대 가속기, 그러니까 차세대 AI 가속기, 이제 블랙의 서버로의 어떤 부품 공급이 되겠는데, 코칩의 경우에는 그 엔비디아의 핵심 파트너이자 또 글로벌 서버 냉각 솔루션 1위 기업인 델타 일렉트로닉스를 통해서 이 블랙의 탑재 서버에다가 슈퍼 커패시터를 이미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의 칩은 예전 세대보다 훨씬 더 많은 또 전력을 소모하고 또 연산 피크 시에 발생하는 전력 급변동을 억제하기 위해서 고성능 슈퍼 커패시터 채택이 무조건 필수가 되는 건데, 거기에 코칩의 제품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제 루빈이 나오게 되면은 루빈에도 들어갈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블랙엘에서 이제 기반을 다졌기 때문에 좋은 레퍼런스를 다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은 가능성, 정말 루빈에도 채택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 이렇게 코칩은 AI 관련 서버의 안정성을 책임지는 전력 완충제로서의 지위를 비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삼성전기가 26년도 상반기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 천하물계 소형 전고체 전지는 이 기존 리튬 이온 배터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게임 체인저가 될 수가 있겠죠. 코칩은 이 새로운 배터리가 출시될 때에 이거를 빠르게 시장에 보급을 하고 또 기존의 슈퍼 커패시터 기술과 결합을 해서 하이브리드 에너지 솔루션을 제안할 수 있는 어떤 유일한 기업이다라는 점도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이 지금 12월 달에 추천서 보시면 AB가 있죠. 이 AB를 12월 달에 강하게 돌파를 해줬어요. 돌파하고 나서 쭉 빠졌죠. 그죠? 또 빠졌는데 이거는 이제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보통 이렇게 저항선을 돌파하게 되면은 저항선은 지지선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항선 돌파하고 나서 지지 테스트를 해주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B를 계속 타고 있어요. 네, 타고 있고 또 이제는 C와 D 저항선을 돌파 시도를 이런 흐름이 유지되면은 C와 D 저항선을 돌파 시도할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인다라고 해서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관심주는 전고체 배터리, 삼성전기의 파트너 코칩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엔비디아 AI 블랙웰 가속기에도 좀 공급이 되고 있고요. 오라클과 아마존까지 묻어있는 종목인 만큼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전문가님의 히트픽 종목들 수익률이 좋은 만큼 오늘 가져오신 종목도 궁금한데요. 오늘은 반도체 팹 하이엔드 소재주를 가져와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반도체가 약간은 주춤을 하고 있는데 이런 타이밍에 반도체를 좀 공략해 보는 게 괜찮을까요? 어떤 종목일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 히트픽주는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반도체 패러다임의 어떤 변화 속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서 가져와 봤는데, 이 기업은 단순히 어떤 장비만 잘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이 AI 시대에 있어서 게임 체인저가 될 어떤 그런 소재까지 넘보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먼저 이 회사가 무엇으로 돈을 벌고 있는지부터 봐야 되겠죠. 반도체 산업의 패러다임이 이제 여러분들 미세 공정을 넘어서 첨단 패키징, 즉 반도체를 어떻게 잘 닦고 또 포장을 하느냐로 급격히 이동을 하고 있는데, 그 흐름의 중심에 이 CPQ가 있어요. 이 회사를 이해하시려면 먼저 CCSS라는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우리말로 하게 되면은 중앙 화학약품 공급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 공장이 어떤 팹을 사람 몸으로 치게 되면 이 CCSS는 몸 구석구석에 필요한 영양분, 즉 화학약품이 되겠죠. 그거를 정확한 농도로 섞어가지고 실제 어떤 공정 장비까지 공급해주는 그런 혈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자동화 장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반도체는요, 아주 미세한 회로를 그리기 위해서 수십 가지의 독한 화학약품들을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 약품이 조금이라도 잘못 섞이거나 혹은 뭐 공급이 중단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수조 원짜리 공장이 한순간에 멈추게 돼버리겠죠. 네. 이 히트팩주는요, 이 분야에 있어서 삼성전자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으면서 90%에 달하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술력이 이미 검증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히트팩주를 단순히 장비업체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향후에 이 신성장 공룡이 될 수 있는 유리기판, 다들 또 유리기판 들어보셔서 아시잖아요. 유리기판에도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최근에 반도체가 너무나 똑똑해지고 성능이 올라가다 보니까 열이 되게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기존에 쓰던 플라스틱 기판들은 뜨거운 열 때문에 휘거나 혹은 변형돼 버리는 그런 한계에 부딪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유리기판을 만들려고 난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유리는요, 워낙에 예민해서 구멍을 뚫다가 깨져버리거나 혹은 그 위에다가 이 금속 배선을 입히는 게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히트팩주의 진가가 발휘되는데, 얘네들은 유리에다가 아주 미세한 구멍을 뚫고서 그 안에다가 구리 배선을 입히는 1대10 TGV, 이 TGV라는 것은 뭐냐면 관통 홀이에요. TGV 이 구리 방막 형성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습니다. 이 TGV는 유리기판에 미세한 구멍 뚫어가지고 이 칩과 기판 사이에 전기적 신호를 연결을 해주는 그 핵심 통로를 만드는 기술을 의미하는 건데,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공장을 지을 때 무조건 들어가는 필수 인프라인 CCS로 든든하게 돈을 벌면서 또 AI 시대의 표준이 될 수 있는 미래 소재인 이 유리기판 시장까지 선점을 할 계획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우선 삼성전자의 평택, T4, T5 공장, 그리고 미국의 또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본격적인 장비 입고가 올해 시작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럼 CCS 같은 인프라 장비는 공장 건축 초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반도체 업황의 어떤 부침과 상관없이 고객사의 어떤 캐펙스, 그런 그 설비 계획, 투자 계획에 따라서 매출이 확정적으로 발생한다는 거죠. 삼성전자 내에서 점유율이 90%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공장을 지으면 히트팩주의 매출도 사실상 보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다 더해서 올해 상반기에 완공된 또 신공장도 있는데, 이게 또 승부수입니다. 이 공장의 이 완공된 공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을 하면은 이 캐파가 당연히 2배가 늘어날 거고, 거기 또 밀려드는 수주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적인 어떤 본업의 수익성과 또 신사업의 폭발적인 성장성이 결합되는 지점이 바로 올해 2026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이 기업의 가치를 다시 또 평가를 해야 될 이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바로 이 사업 모델 자체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비에서 소재 쪽으로 이제 진화를 하고 있다는 점인데, 이 히트팩주는요, 올해부터요, 구리 질화 알루미늄 방열 기판을 본격적으로 양산을 할 계획인데, 얘네가 뭐 하는 거냐면은 쉽게 말해서 이 데이터 센터, 전기차 등 이런 고출력 장치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열을 식히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이 첨단 세라믹 기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장비 사업들은 수주에 따라서 뭐 실적 변동성이 클 수 있겠지만, 소재 사업들은요, 반도체가 생산되는 한 이 지속적인 매출이 발생하는 러닝 개런티 구조란 말이에요. 인텔이나 브로드컴 같은 이런 글로벌 빅테크들이 유리기판 채택을 막 서두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황에서 원천 기술과 또 기본 어떤 소재 공급 능력을 갖추게 된 이 히트팩주는 이제 단순한 공급사를 넘어서 글로벌 제조사들이 어떤 그 글로벌 제조사들의 핵심 파트너로 이렇게 위상이 격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차트 보시면 이제 어제 기준으로요. 어제 기준으로 B 추세선 보시면 여기 딱딱딱 걸리잖아요. 그죠? B를 어제 거의 찍었어요. 찍고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찍고 나서 종가가 거의 갖다 붙였단 말이에요. 보통 저항대를 주가가 저항대를 찍고 나서 많이 빠지면 좀 부정적인데 얼마 안 빠지고 거의 달라붙어 있으면은 이런 애들은 돌파 시도를 한 번 더 할 수 있는 그런 차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좀 아까 조정받으면서 살짝 빠졌었는데 만약에 오늘이나 뭐 이번 주까지 해가지고 이 장대 양봉을 깨지 않는 선에서 적당한 아랫꼬리를 달면은 이건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위에 보이시는 D 있죠. D 상단선을 때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종목 이렇게 궁금하실 텐데요.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아래에 보이시는 이제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은 제가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 등 이런 디테일한 전략도 알려드릴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의 방향성, 지금 시장이 뭐 매수를 해야 될 때인지 아니면 비중을 줄여야 될 때인지 이런 것들도 제가 상세하게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꼭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트픽 종목은 유리기판 안에서 필수적인 TGV 공정을 또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업이다라고 합니다. 올해는 역대급 수주 원년에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주가 리레이팅도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QR 타고 들어가셔서 종목 어떤 건지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프라임 히트픽 시간 오늘 딜사이트스 김진균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 연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는 트럼프의 행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렇다면 올해 미국의 기준금리 방향은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IM증권 박상현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요즘 뭐 뉴스를 보면 특히나 이제 트럼프발 변수들이 너무나 많다라고들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말로 벌려놓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물러난다 타코라고 했는데 이번엔 또 파포라 그래야 되나요? 이거 뭐 욕이어서 풀진 못하겠습니다만 아무튼 까불다가는 큰 코 다칠 것이다라고 공언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것을 앞으로 방향성의 측면에서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 파포 일종의 뭐 까불지 마라라는 이러한 그 대외 정책 기조 또는 대내 정책 기조 자체는 중간 선거 이전까지는 상당히 또 강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연초의 행보 자체는 어느 정도 사실은 예고가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12월 초에 이제 백악관에서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라는 이제 대내의 어떤 그 대외 정책 기조라든지 국내 경제 정책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어떤 패러다임 자체를 좀 발표를 했었는데 사실 그 내용상에 있는 것들이 사실 올 초부터 이행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뭐 베네수엘라 사태라든지 또 지금 오늘도 이제 금융시장 자체에 상당히 좀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이 그린란드 사태는 결국 미국의 돈노주의,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한편에서 고립주의인 듯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뭐 아메리칸 대륙 자체를 뭐 미국의 완전히 손아귀에 넣겠다라는 어떤 측면인 것 같고요.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베네수엘라도 사실은 뭐 군사적인 행동을 했고 좀 이제 그린란드도 합병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맥락에는 사실은 뭐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망, 또 그린란드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히토류에 대한 공급망을 결국 확보하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분명히 천명하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뭐 주식장 입장에서 이제 관심이 갖고 있는 게 아무래도 미국의 그 재산업화 문제인데 그것의 중심은 사실은 이제 AI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 반도체 공급망이라는 이제 팍스 실리카를 사실은 구성을 했고요.
또 국가 주도의,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항상 민간에 모든 걸 투자를 맡기는데 네. 국가가 이제 나서서 이제 AI 투자를 하겠다는 게 이제 제네시스 미션이라는 것도 이제 지난 12월에 발표해서 그것을 이제 밀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고요. 올 초 들어와서 더욱 좀 뚜렷해진 거는 금리 억압 정책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파월 의장을 공개적으로 이제 뭐 검찰 조사까지 받게 하는 네. 이러한 상황들이고 또 실제 연준이 잘 이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다 보니까 이제 백악관에서 이제 양대 모기지 금융회사를 통해서 2천억 달러 금액의 모기지 채권을 매입시키는 이러한 어떤 약간 백악관발 휘의를 하고 하는, 그러니까 이러한 흐름이 아무래도 집권 1기 2년 차 그때도 이제 중간선거였지만 그때는 약간의 좀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중간선거까지 강력하게 지금 얘기했던 부분들 자체를 좀 밀고 나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들, 뭐 금리 억압 정책 그리고 돈노주의, 결국에는 11월 중간 선거까지 트럼프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막무가내식으로 계속 밀어붙일 가능성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트럼프가 궁극적으로 현재 원하고 있는 것은 뭐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뭐 한마디로 하면 미국 경제와 안보를 가장 우선시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이제 이겨야 뭐 이러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계속해서 이행이 되기 때문에 뭐 중간 선거를 사실은 이제 신경을 쓰고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지금의 정책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은 과거처럼 뭐 동맹이라든지 뭐 냉전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이익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 우선적으로 모든 것을 갖고 가겠다라는 어떤 정책으로 사실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한 측면에서 사실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양보하기를 사실은 좀 바라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또 일정 부분 러시아의 어떤 지배권 자체를 상당히 좀 인정해주는 부분들인 것 같고 또 중국과도 지금은 뭐 어떤 그 갈등보다는 사실 시토리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냥 중국과도 그냥 뭐랄까요, 좀 뭐 갈등은 일으키지 않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식으로 사실은 넘어가고 있는 상황들로 봐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포커스 자체는 네. 미국 경제 이익, 또 미국 경제 안보, 또 미국의 어떤 AI 산업의 패권의 주도권 장악 지속 이러한 부분으로 모든 초점이 사실 맞춰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뭐 미국 우선주의 이 한 단어로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렇다면 뭐 FOMC 이제 곧 다가오고 예상을 해보건데 이번에는 동결이 아닐까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그래도 연준 내에 어떤 친트럼프 인사 뭐 스티븐 마이넌이라든가 연내 뭐 100bp 인하 혹은 지난 12월에는 또 50bp 인하 주장까지 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압박 수위가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뭐 압박 수위는 갈수록 더 이제 세질 거고요. 지금 이제 파월 의장 체제하에서는 사실은 그 금리 압박을 사실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실제 이행하기까지는 참 어려움이 사실은 클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마이런 이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올해 뭐 100bp가 아니라 150bp까지도 내려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사실은 좀 피고 있는 상황들이지만 네.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뭐 지금 물가라든지 고용 추이를 보게 되면 아직은 금리를 그렇게 뭐 공격적으로 내려야 될 이유를 찾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지금 1월 FOMC에도 물론 이제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파월 체제 내에서는 최소 뭐 한 번 뭐 정도 또는 뭐 많아봐야 2번 정도 어떤 금리 인하가 사실은 좀 가능할 것 같고. 이후에 이제 차기 연준이 아마 1월 뭐 말이나 2월 초중에는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차기 연준이 이제 체제가 가동이 된 이후에는 생각보다는 상당히 조금 강한 어떤 금리 인하 사이클, 그러니까 금리 인하 폭 자체가 상당히 더 커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연준 의장이 사실은 이제 차기 연준이 임명이 되게 되면 네. 사실상의 이제 그림자 연준 의장이 되겠죠. 뭐 실제는 아니지만, 근데 그 연준 의장의 발언 자체가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보다는 금융시장이라든지 이러한 쪽에 영향력 자체가 상당히 좀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연준의 어떤 금리 어떤 동결 여부와 상관없이
과연 이제 차기 연준 의장이 뭐 5월달 이제 취임을 하기 전까지 무슨 얘기를 하느냐라는 부분 자체가 아마 시장에서 가장 좀 관심을 갖는 부분들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미국 어떤 연준의 독립성을 굉장히 저해하고 있는 가운데 연준 의장에 대한 어떤 뭐 수사 압박이라든가 뭐 리사컵 같은 경우에는 해임 압박을 하고 있는 가운데 결국 반발심이 있지 않을까, 마이웨이로 가지 않을까라는 예상들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핵심은 이제 미 연준의 독립성 훼손 문제일 텐데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중간선거까지 말씀드린 대로 뭐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던 또 한 가지는 이제 유권자 최근에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파포라는 정책을 강하게 밀고 나가고 있긴 하지만 지지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의 것들은 결국 그 국민 유권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사실은 이제 대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고 어찌 보면 이제 대내,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생활 물가 뭐 이러한 것들에 사실은 좀 신경을 좀 쓰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유권자의 어떤 그 기대치 이런 것들을 사실은 좀 만족을 시켜줘야 되는 부분들이라서 금리를 계속해서 내리려고자 하던 의도가 아주 강할 것 같고요. 반면에 연준 입장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지표를 보면서 사실은 이제 금리를 무작정 내릴 수는 없는 거고요. 이제 그것이 자칫하면 이제 과열이라든지 또 부채 리스크를 사실은 좀 촉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은 어느 정도는 이제 그 중립적인 기조를 가면서 이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측의 갈등 자체는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고, 근데 만약 차기 연준 총재가 선임이 되고 나서 그 후에 금리 인하 폭 자체가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 연준의 독립성 문제 자체가 상당히 시끄러질 거고요. 그거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얘기되고 있는 지금 미국의 국채금리 자체 장기물이 더 추가적으로 상승하거나 또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 자체가 하향 조정되는 이러한 또 사태로 또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에서 연준의 독립성 훼손 문제 자체는 또 다른 이슈거리가 또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뭐 차기 연준 의장으로 가장 많이 거론됐던 케빈 해싯 백악관 잔류 의사를 시사를 하면서 시장이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바라볼지도 궁금한데요. 예, 뭐 일단 그 케빈 해싯의 백악관 위원장이죠. 뭐 경제위원장이 이제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그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장 이제 옆에서 서포트했던 사람이란 입장에서 보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라든지 생각을 가장 연준에 잘 반영할 수 있는 인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제 그 해셋 위원장이 그 당선이 되는 게 아무래도 이제 자산시장 입장에서는 이제 반길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근데 반면에 해셋 위원장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독립성 훼손 문제가 이제 또 제기될 수 있는 좀 양날의 칼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 이제 분위기 자체는 해셋보다는 해시 위원장 또 다른 케빈 워시. 케빈 워시가 될 것 같은 어떤 분위기 자체가 조금 이제 감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분은 아무래도 저 연준의 역할을 사실은 이제 뭐 독립성은 유지하지만 연준의 역할을 좀 작게 가고자 하는 어떤 성향인 부분들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보면 조금은 그 해셋 위원장보다는 어떤 독립성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그것을 좀 방어할 수 있는 부분들이긴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적으로는 어떤 금리 인하 이 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충실하게 좀 이행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인물이 아닐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뭐 케빈 워시가 이제 새로 떠오르고 있고 뭐 링 리더나 마이런이 이제 임기가 끝나면 다시 재선출할 가능성도 염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일단 이 후보군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예, 뭐 지금 기존의 연준 이사로 있는 분도 계시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 연준 이사, 뭐 케빈 워시 같은 경우 그런 거고 이제 케빈 해셋은 이제 백악관에 근무하시는 것도 이제 뭐 블랙록이라든지 이러한 쪽에 링 리더 말씀하시는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평가를 한다라고 하면 조금 이제 연준에 그래도 이사로 있는 분들에 있어서는 뭐 지금은 약간 친 트럼프 성향을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 기본적인 성향 자체가 이제 연준의 독립성이라는 부분 자체를 그렇게 무시하면서 정책을 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인물로 평가를 할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지금의 연준 이사가 아닌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조금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조금 더 강하게
반영을 하면서 정책을 좀 추진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좀 평가를 할 수 있어서 약간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뭐 시장의 반응 자체는 조금 엇갈릴 수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스티븐 바이런도 이번 달까지가 임기인 것이고 또 전체적으로 연준 의장 교체되면서 색채가 좀 바뀌게 될 수도 있는데 친 트럼프 성향으로 가져갈 것인지 전반적으로 매파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기류가 좀 이어질 것인지 앞으로 구성원이 바뀌었을 때의 연준의 방향성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뭐 아무래도 좀 비둘기파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뭐 지금 연초부터 보셨으면 알겠지만 어떻게 보면 막무가내식으로 사실은 정책을 이제 밀고 나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뭐 지금이야 연준이 이제 파월 의장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가 100% 반영이 못 되다 보니까 그 외곽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뭐 친다라고 할까요? 그런 의미 자체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 연준이 금리를 충분히 내리지 않다 보니까 지금 백악관에서 2천억 달러 규모의 모기 채권 매입 결정을 전격적으로 하는 부분들, 네. 또 신용카드에 대해서 지금 한 20% 정도의 신용카드 금리 자체를 10%로 한시적으로 내리겠다라고 얘기하는, 이렇게 해서 연준이 뭐 따라주지 않으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자체적으로 뭔가를 정책을 좀 추진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만약 차기 연준 의장 자체가 이제 팀 트럼프 사람이 온다라고 하면 네. 당연히 트럼프 생각 자체를 상당 부분 정책에 반영할 수밖에 없고요. 또 올해 한 가지 조금 이제 저희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제 그 FMC가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12명의 구성은 이제 기존의 이제 연준 의사도 있고 지역 연준 총재들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제 순번제로 이제 하는데, 이제 연준 총재들, 지역 연준 총재 같은 경우는 이제 색깔이 다 다르신 분들, 매파적 있고 비례파인데, 요번에 아마 연준 FMC에 이제 구성하시는 그 지역 연준 총재 성향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조금 좀 비둘기파적인 성향들을 가진 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종합해 보면 중간 선거 이전까지는 상당히 조금 공격적인 어떤 금리 인하, 그러니까 비둘기파적인 금리 스탠스 자체가 사실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뭐 요즘의 시장의 반응은 경제 지표보다도 트럼프 발언에 더 집중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게 더 기준금리에 더 큰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적인 어떤 연준의 체제가 좀 개편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예, 좀 아무래도 올해는 예상치 못한 조금 뭐랄까요? 뭐 지금 시장은 올해 미 연준의 금리 인하 해소를 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여러 가지 재반 사항들을 고려해 보게 되면 올해 한 4차례 정도, 한 100bp 정도, 1%포인트 정도의 금리 인하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게 과연 좋을까? 물론 자산 시장은 이제 뭐 환호를 할 수는 있겠죠. 뭐 예. 금리가 당연히 100bp씩 내리고, 또 지금 뭐 금리뿐만 아니라 지금 연준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 특히 백악관의 행태로 봐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양적 완화, 그러니까 뭔가 국채를 매입하고 모기지 채권을 매입하고 유동성을 이제 풀어주는 이 정책마저도 사실은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최근에 금리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장기 금리 10년물 이상은 사실 금리가 안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뭐 금리 인하 효과가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희석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한 것까지 고려한다라면 차기 연준 의장으로 하여금 양적 완화 정책을 결국 재개하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미 연준이 지난 12월에 그 재정증권 1년 이하짜리 그 국채를 이미 매입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게 월간 한 400억 달러씩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으로 따지면 거의 한 5천억 달러를 매입을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기지 채권 2천억 달러 매입을 하는데 거의 7천억 달러가 올해 유동성이 풀리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만약 장기 국채까지도 매입을 한다라고 하면 소위 양적 완화와 버금가는 어떤 유동성 자체가 시장에 이제 풀리게 되는 부분에서 뭐 자산 시장은 그렇게 보면 뭐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뭐 국채 시장을 제외하고는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조금 리스크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게, 당연히 돈을 많이 풀게 되면 또다시 이제 물가에 대한 어떤 우려가 자체가 좀 자극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저희가 뭐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 이제 그 닉슨 대통령이 연임을 하기 위한 선거를 앞두고 연준을 한번 압박한 적이 있습니다. 금리를 못 올리게 또는 내리게 하는.
근데 그 결말이 사실은 결국 경기 침체였고 물가 급등으로 사실은 이어졌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AI 사이클 이런 것들을 힘입어서 미국 경제가 지금 뭐 호황 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고 또 금리마저도 누린다라고 하면 사실은 뭐 미국 경기 주식시장은 더 화랑을 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 끝에 있어서는 상당히 리스크 자체가 커질 수 있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금리가 떨어지면 사람들이 이제 부채도 많이 쓸 거고 네. 지금 AI 기업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뭐 그동안은 이제 갖고 있던 현금으로 투자하다가 이제 회사채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행을 많이 했는데 금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회사채 발행 문제는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채 리스크 자체가 점점 더 커진다라는 거는 뭐 저희가 어떠한 리스크일지는 잘 모르긴 하겠지만 네. 그 부채 리스크를 결국 자극할 수 있는 어떠한 새로운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는 예상치 못하는 상당한 충격, 그게 뭐 서브프라임과 같은 모습이 될 수도 있고 뭐 닷컴 버블 붕괴 같은 모습이 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어서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위험한 줄타기를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만약 금리를 그렇게 공격적으로 내린다라고 하면 그러한 어떤 모습까지도 사실은 저희가 연말 정도에서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1월 FOMC가 당장 다음 주 목요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새벽 시간인데 어떤 스탠스가 처음 나올 것인지, 그러니까 동결을 예상하는 시장의 분위기는 있는데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관전 포인트는 뭘까요? 일단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이 상당히 좀 주목이 되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이번에 그 검찰 기소가 되면서 이례적으로 파월 의장이 홈페이지에 한 2분짜리 영상을 통해서 이제 그거에 대한 반박 얘기를 사실은 했거든요. 사실 그동안 그 파월 의장은 이제 정치적인 문제, 특히 자기에 대한 어떤 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반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금 전개되고 있는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코멘트를 하지 않은 상황들입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오는 압박들 또 연준의 어떤 독립성 자체가 상당히 좀 훼손될 수 있는 어떤 위기에 직면했다라고 하면 연준의 의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강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뭐 1월 달은 사실은 금리는 뭐 동결은 거의 기정사실화된 부분들이고 또 이게 뭐 점도표라든지 뭐 전망치가 나오는 달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모든 관심은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 수위에 이제 결국은 이제 모든 것이 집중될 텐데 예상을 해보면 상당히 조금 매파적인 얘기를 또 상당히 조금 트럼프 대통령과는 대립각을 좀 세우는 얘기를 좀 할 수는 있어서 자칫 이게 좀 시장에 조금 뭐 최근에 그 글란드 사태로 상당히 조금 시장 자체가 불안한데 그 부분에서 조금 또 추가적인 어떤 불안을 좀 자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뭐 FOMC 회의 결과 자체보다는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 자체가 시장에 가장 큰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1월 FOMC는 동결로 예상을 해보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한미 기준금리 차가 역전된 상황이 꽤 오래 지속이 되고 있고 1.25%포인트 계속 유지가 된다고 했을 때 우리 중앙은행 그리고 뭐 환율 등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일단 뭐 우리나라 아까 뭐 지난주죠. 지난주 이제 금통위에서도 금리 동결에 대한 그러니까 금리 인하 사이클이 거의 종료가 됐다라는 시간을 시장에 던져준 사항들이고 그래서 연준이 지금 1월 달에 금리 동결을 하고 추가적으로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들이 뚜렷지 않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한은의 어떤 금리 동결 스탠스 자체도 상당히 유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차기 연준 의장이 이제 선임이 되고 5월 이후에 금리 인하 폭 자체가 상당히 뭐 제 예상대로 만약 커진다라고 하면 한은의 어떤 금리 인하 스탠스도 약간의 영향은 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사실 미 연준의 어떤 통화 정책에 상당히 좀 민감을 했지만 지금은 국내적인 문제, 대표적으로 뭐 집값 문제라든지 또 환율 문제에 사실은 모든 금리 정책의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연준의 그 통화 정책의 흐름에 그렇게 국내 통화 정책 기조 자체가 연동을 하지는 않을 거로 좀 보고 있고요. 이제 관심은 이제 환율 부분인데 사실은 이제 환율이 최근에 보게 되면 뭐 어떠한 그 워낙 강세의 호재도 사실은 잘 반응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가적으로 원화가 더 약세로 갈 거다라는 어떤 심리 자체가 상당히 좀 강한 부분들이고 또 실제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 해외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수급적으로도 사실은 원화 약세를 계속해서 부추기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지금 근데 연준이 만약 금리 인하 속도 자체가 상당히 좀 빨라진다라고 하는 얘기 자체는 결국 달러 쪽에는 약세 요인으로 결국 작용을 할 거로 좀 보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보면 최근에 어떤 원화 약세 심리 자체가 조금은 좀 누그러지는 효과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우리나라가 이제 WGBI라고 세계 국제 지수의 편입도 사실은 좀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 4월에 그 연준의 어떤 스탠스 자체가 상당히 조금 좀 크게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둔다라고 하면 지금의 어떤 원화 약세, 그러니까 원달러 네. 환율의 상승 기조 자체가 다소는 조금 누그러지는 그래서 좀 원달러 환율이 조금 의미 있게 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 자체도 좀 배제는 할 수 없지 않겠느냐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예. 근데 다만 최근에 이제 연준이라든지 이런 정책 기조도 상당히 좀 문제이긴 하지만 오히려 좀 저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은 각국의 그 시중 국채 금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국채 금리도 상당히 큰 폭으로 좀 다시 또 상승을 하고 있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 일본의 40년 국채 금리 같은 경우 4%가 사상 처음으로 4%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각국의 국채금리 자체가 우리나라도 국채금리가 상당히 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러한 국채금리 어떤 상승 자체가 뭐 연준의 금리 인하 정책과는 상관없이 계속 오른다. 뭐 여러 가지 불안 요인에서 그거는 사실은 조금은 저희가 좀 경계해야 되는 어떤 그 시그널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시장에 뭐 경계해야 될 시그널까지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렇게 트럼프식의 이 기준금리 압박이 계속돼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 한 100bp 정도의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면 뭐 자산 시장은 환호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리스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물가가 안정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 인하했을 때 다시 좀 튀어 올라갈 수 있는 우려들.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리스크들은 어떻게 예상을 해봐야 될까요? 뭐 아직까지 뭐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를 저희가 뭐 우려할 단계 수준은 사실은 좀 네. 아닌 것 같고 일단 미국 경제가 여전히 견조한, 그러니까 지금 4분기도 성장률이 거의 전기비 연율 5%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1분기에도 지금 미국의 세금 환급 조치가 사실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아서 상반기에도 사실 미국 경기는 상당히 좀 호조를 보일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가라는 부분 자체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하반기 이후에 어떤 쪽에서 조금은 이제 뭐 자산 가격이 이렇게 만약 지금 성장이 좋아서 계속 자산 가격이 내릴 편다라고 하면 뭐 무한정을 올 수는 없는 거고요. 네. 이제 그게 이제 하반기에 말씀드린 대로 유동성도 많이 풀리고 해서 뭐 물가도 좀 자극되고 특히 이제 최근에 조금 하나 뭐 이렇게 우려 요인을 자꾸 말씀드리는데 최근에 이제 반도체 가격이 워낙 이렇게 급등을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치프레이션 이제 반도체 가격이 너무 그러니까 기업들이 과연 그 가격을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어떤 네. 우려도 슬슬 이제 제기될 수 있는 게 결국 하반기 쪽입니다. 그것이 이제 물가 가격에 전가될 수도 있고 해서 뭐 하반기 쪽에는 만약 지금의 여러 가지 분위기 자체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다시 이제 물가에 대한 우려 자체가 커질 수 있다. 또 그린란드 문제 자체가 사실은 또 중요한 것이 이게 자칫하면 또 유럽과 미국의 공급망 문제에서 또 다른 장애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것도 우리가 경험을 했지만 팬데믹 때 이게 물가에는 또 악재인 부분들이 있어서 뭐 여러모로 조금은 하반기 중간 선거 뭐 이 전후로 해서는 뭐 스태그플레이션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네. 여러 가지 물가라든지 또는 이제 국채 금리의 흐름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예의주시해야 될 시점이 아닐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어떤 경제 성장률도 계속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현재까지는 견조한 상황이지만 소비 모멘텀은 견조한 가운데 뭐 심리적으로는 좀 위축됐다라는 미국 현지의 분위기들이 감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도 이렇게 여러 가지 지표를 보고 있지만 미국의 소비 심리하고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차별화되는 걸 사실은 처음 경험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미국 국민들,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생활 물가는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보여야 될 거고요. 네. 더더구나 요래 좀 심상치 않은 것들이 미국의 그 소고기 가격 같은 경우,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기는 이제 소고기, 소 이런 것들이 워낙 많아서 소고기 가격이 상당히 안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 소고기 가격마저도 최근에 상당히 좀 급등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좀 불안 요인을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 심리 또 고용 시장도 뭐 밋밋하지만 둔화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소비 사이클 자체가 좀 둔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가 있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좀 1월달에 세금 환급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해 OBBA법이라고
하죠. 네. 감세법을 통해서 올해 가계당 1,000달러에서 2,000달러 정도의 어떤 지금 세금 환급이 예정돼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세금 환급이 되면 바로바로 소비로 이어지는 어떤 상황들이고, 또 하나 이제 긍정적인 거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모기지 채권 금리도 떨어지죠. 신용카드 금리도 떨어진다고 하죠. 거기다 가솔린 가격은 지금 3불 이하로 떨어지면서 또 소비 여력을 키우고 있어서 뭐 일단은 지금 소비 심리 자체가 부정적인 건 분명한데 네. 그것이 이제 급격한 소비 둔화로 이어지겠느냐라고 생각하면 그것에 좀 그걸 방어하거나 또는 소비 반등 모멘텀을 일으킬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가 사실은 상반기에 있어서 상반기는 그럭저럭 그래도 소비자 스킬 자체가 조금 좀 그런 대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가운데 이 달러 인덱스가 100 이하로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달러 약세가 지속되면서 우리는 원화가 더 약세여서 환율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유동성을 푼다고 하면 달러의 가치는 더 떨어지게 될 텐데, 그러면 환율과는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예,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실 원달러가 환율이 떨어져야겠죠. 워낙 강세가 되는 게 사실은 맞는 그림인 상황들이고, 네. 더구나 이제 우리 최근에 뭐 미국도 미국이지만 뭐 이번에 원화 환율과 사실은 최근에 연동 관계가 가장 큰 게 이제 엔화 환율인데, 엔화 같은 경우도 일본 은행이 한 6월, 7월 때부터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사실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면 또 엔화도 사실은 좀 강세일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뭐 정상적으로 보게 되면 저희가 이제 원달러 환율의 어떤 하락 이러한 것들을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좀 예기치 못한 곳에서 계속해서 조금 어떤 그 불확실성 자체를 상당히 키우고 있고요. 뭐 이 그린란드 문제만 하더라도 이게 언제 해소가 될지, 아니면 이게 정말 군사적인 행동까지도 이어질지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자체가 여전히 좀 남아 있는 상황들이고, 또 중간 선거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무슨 정책을 내놓을지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계속 시장에 깔려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네. 뭐 말씀드린 정상적으로 달러가 약세가 가는 게 많은데 달러의 약세폭 자체가 그렇게 아주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작아지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했고, 그렇게 보면 원달러 환율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좀 제한적인 수준에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그래서 뭐 지금 저는 사실은 1,300원 후반대까지도 상반기에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분위기로는 지금 1,300원대, 그러니까 초중반대 정도의 흐름이 결국 뭐 상반기 1,400대 말씀하시는 네, 1,400 초중반대 정도의 예. 흐름이 상반기에 좀 평균적인 어떤 흐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뭐 기초통화국을 제외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런 신흥국들의 입장에서는 미국발 변수에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당연히 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근데 좀 다행스러운 건 이제 뭐 전체적인 이머징 시장 자체가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도 떨어지고 네. 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자재 파는 국가들은 이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어느 시장이 좋겠냐? 결국 우리나라 시장을 포함한 이 대만, 한국, 뭐 중국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반도체 경기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국가들 자체가 상대적으로 조금 안전지대 내지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상당히 좀 크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그린란드 사태가 터지면서 어제 유럽 증시가 상대적으로 좀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이제 국내 증시가 상당히 조금 이렇게 좀 버티고 있는 부분 자체는 어느 정도는 이제 반도체라는 부분 자체가 있고, 또 이제 이번에 관세 문제 자체가 전 세계를 대상하는 게 아니라 유럽과의 미국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우리는 조금 그 문제에서도 피해갈 수 있어서 조금 안전지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국내 증시가 거의 지금 5천선을 좀 바라보고 있는데, 당분간 이러한 어떤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이 아시아 증시의 어떤 상대적인 강세 현상 자체는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올해 뭐 상반기에 글로벌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핵심 포인트와 이에 따른 전략도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핵심 포인트는 뭐 계속 말씀드린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인 거고요. 거기에 중심은 사실은 경제 안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경제 안보에 우리가 뭐 주식시장 입장에서 바라봐야 될 부분은 결국 이제 AI와 관련된 거고, 결국 방산이라든지 이러한 그쪽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IM증권 박상현 이코노미스트와 함께 트럼프발 변수 앞으로 우리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날이 많이 추워진 가운데 우리 증시도 좀 차갑게 변한 모습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르는 종목들이 많다는 점 좀 긍정적으로 볼 점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프라임타임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